비트코인을 키우려고 하는 그 저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연결이 되는 게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를 유지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화폐가 되기를 계속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일단 고질적인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만성 무역 적자 문제 해결하고 매년 2조 달러씩 발생하는 이 재정 적자 해결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미국 달러화 가치가 진짜 골로 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가야 된다. 미국채 10년물 발행해서 비트코인의 10%를 가지고 사는 지금 대안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에서 지금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실현된다면 비트코인이 진짜 엄청난 지정학적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를 놓고 보면 연초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폭탄 던지기가 50%를 넘어서 이제 80%까지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신호들이 나오면서 세계 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라고 별장에서 골프도 치고 수백억 달러의 이 선거 자금도 정치 자금도 모금하는 그런 또 파티도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시와 함께 이 금의 가격 또 채권의 가격은 물론이고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스킴이라고 하는 사기다라고 표현을 했다가 최근에는 미국 국부펀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투자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자산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매시파이의 백운종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암호화폐 나오면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분이 우리 백운종 대표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만큼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을 모시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상당히 그 중요한 건데 요즘 어떻습니까? 시장 분위기 어떻게 느끼세요? 비트코인 시장도 뭐 선혈이 낭자하죠. 그렇죠. 다들 하늘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얘기도 종종 들립니다. 네. 가격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특히 저 달러 기준으로 10만 불이 넘었을 때 한 작년 12월이나 뭐 올해 한 1월쯤 됐을 겁니다. 네. 10만 불이 넘었을 때 샀던 분들이 고점에 물려 계셔서 그렇죠. 이제 3월, 4월 달까지 왔으니까 아, 버티기 힘들다. 이제 힘드니까 어떻게 좀 결정을 해달라. 나한테 어떻게 할지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10만 불에 샀는데 언제 10층에 올라오느냐. 지금 7층, 8층 막 내려가려고 한다. 걱정이 된다. 답이 없죠. 가지고 계셔야죠.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 글로벌 주요 투자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 3분의 2는 연말까지 15만에서 20만 간다. 3분의 1은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백운종 대표는 대충 지금 앞에 서두에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지금 올해 상반기에 비트코인을 많이 사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팔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아니면 더 사신 분들이 하반기에는 분명히 웃으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짓누르고 있는 거시경제 상황들도 많이 완화가 될 것 같고, 거시경제 상황들이 완화가 된다는 거는 뭐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양적 완화 국면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일단 기준금리 인하도 하고 통화 완화 정책도 쓰면서 다시 한번 위험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플러스 전환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관세발 충격도 지금 이제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장 큰 요소이지 않습니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상호 관세발 충격도 시장이 적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적응을 하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상당히 많이 그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네. 비트코인이 분명히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좋은 시절이 올 것 같다. 근데 가격은 정확히 뭐 얼마까지 오를 것 같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외신에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는 세일 중이다. 뭐 이런 그 헤드라인도 제가 언뜻 보고 왔는데 그 말에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장기적인 추세로 갈 건지 말 건지를 짐작을 해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증시라든지 또는 금, 은 시장 또 채권 시장은 또 금리와 연동이 되니까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금값이 오른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오르는 형태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나스닥 지수와 동행한다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나스닥 지수 기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성장주, IT 테크주들의 이제 지수죠. 네. 그 비트코인이 상당 기간 동안 이 나스닥 지수와 동행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스닥 지수는 언제 오르냐?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주고 통화 완화 정책을 써주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갈 때 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했을 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년, 30년의 긴 시기를 놓고 보면 미국의 달러 지수가 내려가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동안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오르고 결국 이제 통화 완화가 더 많은 M2 글로벌 M2가 풀리면서 나스닥 지수도 상승하는 그런 연결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할 때 비트코인도 오르고 또 나스닥 지수가 꺾일 때 말하자면 통화 긴축 국면으로 들어갈 때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관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박사님께서 방금 이제 트렌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장기 추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장기 추세가 지금 그런 비트코인이 꺾였느냐 이걸 한번 보면은 일단 S&P 500 지수와 나스닥과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주가 지수와의 지금 현재 어떻게 상황인지 보면요. 네. 지난 1년간 수익률로 봤을 때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손실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도 플러스 20%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추세가 꺾였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6개월로 잘라서 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6개월로 잘라서 봐도 그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 강보합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네. 비트코인은 여전히 플러스 수익률이 굉장히 높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더 잘라서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게 4월 2일 그 해방의 날 네.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표된 이후로 S&P 500 지수가 9% 떨어졌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은 7%,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좀 더 올랐기 때문에 한 5, 6% 하락으로 하방을 굉장히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네. 그럼 사실 지난 트럼프 당선 이후로 11월이었죠.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로 더 급격하게 오른 거는 비트코인이란 말입니다. 한 6만 불 수준에 있던 게 급격하게 10만 불 넘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런 상호관세 충격으로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이 더 급격하게 떨어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S&P 500보다 오히려 더 적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주식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동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던 관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게 지금 관찰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말씀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스닥하고 그런 상관관계성이 높다면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와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기술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또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늘려면 이자율이 낮아야 되니까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도 연동이 돼 있고 그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연준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한테 이자율 낮춰라.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제 그런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암호화폐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한테 자꾸 기준금리 낮춰라라고 하는 게 네. 저는 그 저희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뭘까요, 저희가? 제 생각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괴롭힘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나를 정치적으로 자꾸 뽑아내려고 한다. 괴롭히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비영리 단체 NBE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곳인데 그렇죠. 이곳이 지금 2022년 10월 이후로 이 NBER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선행지표 10개가 있는데 네. 이 선행지표 10개가 모두 경기 침체 국면임을 가리키고 있어요. 2022년 10월 달부터 그렇게 이미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경기 침체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럼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임기 때는 일부러 NBER이 지금 그 경기 침체를 선언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트럼프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선언하면은 이거 바이든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트럼프 임기가 진행되고 나서
지금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의 머릿속에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NBER이 선행 지표가 그렇게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 이후에 보통은 한 6에서 10개월 이후에 경기 네. 침체를 선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부터면 지금 이미 1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1년 반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라도 빨리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음. 우린 지금 이미 경기 침체를 지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빨리 기준금리 내려라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보다는 미 연준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준금리를 낮춰라라고 하는 건지는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궁금증은 이렇게 금리 인하와 함께 최근에 이제 지난해 ETF 시장, 지지난해죠. ETF 시장을 열었고 또 이더리움에 대한 ETF 시장도 열었고 최근 들어서 개인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또는 리플 코인에 대한 지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대한 의미,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상대적으로 돈벌이가 되는 거네. 그래서 그러면 뭐 해보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행사라든지 그 내각에 지금 있는 인사들의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생각보다 비트코인은 진심이다. 비트코인은 일단 절대 팔지 마라라고 얘기한 점. 네. 비트코인은 인터넷 세상의 석유가 될 거다라고 얘기한 점. 그다음에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점. 이런 그리고 커스터디,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 개인 지갑에 그냥 자유롭게 담을 수 있게 하겠다. 법적으로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점들을 봤을 때 이 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높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종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산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 에이다, 리플, 그다음에 솔라나 이런 이제 미국산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명을 해서 네.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코인들을 계속해서 육성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상충 문제를 일단 불러일으킵니다. 이 트럼프 내각에 있는 인사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네. 데비 섹스 그 암호화폐 위원장 같은 경우에가 바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요. 본인이 솔라나의 대량 투자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솔라나 코인을 자기가 이제 그 위원장이 되기 전에 다 팔았다고는 하는데 네. 본인이 아직도 대주주로 있는 자신의 벤처 캐피탈이죠. 크래프트 벤처스라는 그 회사가 비트와이즈라고 하는 현물 ETF 출시 펀드 운용사의 대주주입니다. 네. 근데 비트와이즈가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해서 가장 성황리에 팔렸던 게 바로 에이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로 구성된 암호화폐 펀드를 가장 그 대표 상품으로 내놓고 팔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해상충 관계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게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는 분이 이해상충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뭐 지지한다, 바람직하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모습 또는 발언은 둘째치고라도 그 가족들이 본격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채굴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 태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회사의 지분을 넘겨라. 그래서 일종의 감형을 받는 대신에 지분을 넘겨서 나한테 주고 우리 가족과 함께 경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예. 바이낸스 창펑자오와 그렇게 했다고 하죠. 일단 그 에릭 트럼프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그분이 이제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쪽으로는 가장 선두에 나서서 네. 이 트럼프 일가의 어떤 목소리를 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에릭 트럼프가 이제 그 지금 구 트위터 X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내는 메시지들이 벌써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난 2월에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던 날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에릭 트럼프가 자신의 X에다가
이더리움 지금 사면 좋은 타이밍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해라.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날 이후로도 이더리움 가격이 39%가 더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신이 자유로울 수 없죠, 절대.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에릭 트럼프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디파이 프로젝트를 출범을 했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을 팔았고 그 코인은 솔라나로 팔았습니다, 참고로.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인 자금을 가지고, 즉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이더리움도 사고 솔라나도 사고 리플도 사고 에이다도 사고 또 비트코인도 일부 사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이해관계자예요, 당사자예요. 그렇죠. 이더리움을 잔뜩 샀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가격을 이제 펌핑하려는 말하자면 시도를 한 거죠. 근데 가격은 오히려 39%가 더 떨어졌고 피해자들이 양산됐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태로 이런 거로부터 절대 이제 트럼프 일가가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점점점 되고 있는 거. 네. 이런 게 하나가 이제 문제가 있고 또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대주 중에 하나가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저스틴 선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예. 중국인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국적을 버리고 지금 이제 모 섬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해서 거기에 뭐 외교 장관 이런 직책까지 얻었습니다. 예. 돈이 많고 HTX라고 하는 거래소의 지금 대주주이고요. 네. 트론 창시자입니다. 트론이라는 코인은 뭐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떤 지금 이제 SEC가 사실 그 트론 코인을 가지고 이 저스틴 선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SEC 위원장이 바뀌면서 그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견 문제 없다. 이제 저스틴 선은 완전히 뭐 프리 자유의 남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시세 조종 혐의라던가 트론의 뭐 내부자 거래 혐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직도 있어요. 네.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감옥에 가거나 문제가 됐을 때 그 저스틴 선한테 대규모 투자를 받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있는 거죠. 창펑자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창펑자오가 이 미국에 어떻게든 진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바이낸스가 일단 바이낸스 US를 설립해서 미국에 진출을 시도했으나 이 SEC가 기소를 하면서 그게 무마가 됐죠. 바이낸스 US가 그래서 완전히 철수하고 창펑자오도 CEO 지역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해서 플리 네. 말하자면은 이제 내가 그래 나 유죄다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을 감형받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일가가 끼어들어서 내가 당신의 바이낸스 지분을 일부 주고 우리하고 협업을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USD1이라고 하는 에어포스 1의 이름을 빌린 것 같아요.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랑 같이 발매를 하면 이제 당신의 미국의 정착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펑자오라는 인물이 물론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거물이나 사실 미국한테 찍혀서 그렇게 하마터면은 진짜 감옥에 평생 살 수도 있었을 뻔했던 거는 적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일가가 평생 이렇게 대통령을 할 것도 아니고 미국을 영원히 권력을 유지할 것도 아닌데 창펑자오가 이제 여기만 믿고 괜히 미국에 왔다가 네. 정권이 바뀌거나 이제 어떤 또 다른 일이 생기면은 더 큰 적을 만나서 어쩌면은 더 길게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이건 창펑자오 본인한테도 위험하고 트럼프 일가한테도 위험한 이 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이제 뒤에 가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 예측도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3월 달이 끝났으니까 1분기 기업 실적이 조만간 이제 발표되기 시작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증시가 지금 이렇게 불투명한 가운데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겠는가라고 하는데 다소 좀 의문이 생깁니다. 관세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2분기 넘어갈수록 기업 실적이 악화될 전망을 내놓는다면 앞으로 금리가 2차례 정도 인하가 되거나 미국의 관세 전쟁,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기 시작한다면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할 확률과 하락할 확률 가운데 우리 백은정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쪽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실까요? 당연히 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굉장히 뭐 제2의 워렌 버핏이라는 별명이 있죠. 네. 그분이 이 기업이라는 거는 기대감, 확실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적 전망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S&P 500 지수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네. 지금 2분기 실적 전망치가 7%로 낮아졌어요. 네. 그마저도
1분기에 발표했던 게 11%였는데 그렇죠. 7%로 추가 내려간 거고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 지난 1년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네. 분기당 성장률이 20%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20%씩 성장을 실제로 하던 기업들이 이제 전망치가 7%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거고 만약에 실제 전망이 실제 실적은 그보다 더 나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게다가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이제 주말 동안에 터커 카슬슨 인터뷰에 나와서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매그니피선트 세븐 주식들 왜 이렇게 흘러내리냐. 지금 진짜로 뭐 미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이 미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네. 매그니피선트 세븐 기업들이 문제인 거다 이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딥시크발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다. 그동안 너무 거품 말하자면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 주식들의 거품이 쌓여 있었던 거고 그 거품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흘러내리는 거지 이게 무슨 트럼프 상호 관세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미국 증시를 잡아 끌어올려온 게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 주식 7개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테슬라는 빼고 나머지 6개 주식 AI 발 기대감으로 이 증시를 그냥 잡아 끌어올린 겁니다. 이 6개 종목의 수익률을 빼면 나머지 494개 종목의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자릿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S&P 500 지수가 20%, 30%가 올랐는데 1년 동안 그러면은 이 6개 종목의 영향력이 엄청났구나. 근데 이 종목들이 이제 딥시크발 충격에 기업 실적이 7%로 하향 조정되는 네. 예상치가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증시가 단순히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경기 하강이 진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기업 투자 일어나지 않고 개인들 소비하지 않고 그러면은 분명히 양적 완화가 기조가 언젠가는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암호화폐 가격은 플러스가 되겠죠. 암호화폐는 뭐 유동성의 함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커지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오른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반기에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동성의 함수라는 말은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이 암호화폐 시장 가격도 많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는데 우리 백운정 대표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사실 딥시크를 떡 던져 놓으면서 미국 AI 기업들에게 거품이야라고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참 괘씸해요. 지금도 보면 관세 정책에서 트럼프가 한 34% 때리겠다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시진핑이 날라오든지 우리 협상합시다 이거를 기대를 했는데 그래? 그럼 우리도 34%. 그러니까 또 자기는 50%더 얹겠다. 이제 이런 식의 싸움을 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미국이 어느 정도 패권적인 의미에서 이 숫자를 20만 개에서 지금 100만 개 정도로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중국 견제를 위한 건가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의 지정학적인 이 중요도를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진핑이 알고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이 알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중국은 분명히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저희 비트코인을 키우려고 하는 그 저희가 일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연결이 되는 게 이게 결국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를 유지하고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화폐가 되기를 계속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일단 고질적인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만성 무역 적자 문제 해결하고 이 재정 적자 매년 2조 달러씩 발생하는 이 재정 적자 해결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미국 달러화 가치가 진짜 골로 갈 수 있다. 기축통화 지위 잃을 수도 있다. 이거 계산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이제 관세도 하고 이런 건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20만 개씩 5년씩 사서 100만 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그 상원 의원, 네. 세인티아 러미스 상원 의원의 법안을 보면 그 법안 내용이 그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미국 정부의 만성적인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한 2조 달러어치의 미국채, 10년물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2조 달러의 10%인 2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만 비트코인을 사는데 쓰고 나머지 90%는 이제 그 정부 재원으로 쓰고요. 그럼 2천억 달러의 비트코인 이게 나중에 이제 10년 뒤가 되면은 연평균 37%씩만 가격이 올라도 5조 달러가 됩니다. 네. 근데 20년을 그러면 묵혀두면 어떻게 되냐면 연평균 37%씩 성장했을 때 50조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인데 네. 20년 뒤가 되면 물론 이거보다 늘어나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갚을 수 있는 규모가 50조 달러가 되는 겁니다. 이 복리의 마법이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계산에 깔려 있는 법안이에요. 이게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수용해서 진짜 하자고 할 거냐 이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가야 된다.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는 법안은 행정명령이 없긴 하지만 네. 어쨌든 장관 둘한테 방안을 가져와 봐라. 그 버젯 유출하는 방법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가져와 봐라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미국채 10년물 만기 미국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의 10%를 가지고 사는 요게 지금 대안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에서 지금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만약에 실현된다면 비트코인이 진짜 엄청난 지정학적 무기가 되는 거죠. 이러면 미국채를 그렇죠. 비트코인을 활용한 미국채가 발행된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질 겁니다. 진짜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는구나 저렇게 국채 발행을 해서 사는구나.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이제 초한전을 또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물리력을 동원한 하드워가 아니다. 소프트워다. 중국이 하고 있는 초한전이라는 게 결국 소프트워입니다. 전쟁 외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어쩌면 이미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네. 중국에 있는 IT 대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이미 비트코인을 조금씩 매수하고 있거나 아니면 채굴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로 위장한 비트코인 채굴장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직도 중국 채굴 파워가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전국적으로 채굴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내몽골 쪽에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단지 그냥 민간이 몰라 나 그냥 법 안 지킬래 이러고 하는 것만 있겠느냐. 이거 그냥 중국이 대기업들한테 너네는 좀 해. 길을 너네는 열어줄게 하고 시키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좀 어떤 건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한번 간단히 해주시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회사가 또는 은행이 이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가 하나 발행될 때마다 똑같은 개수의 달러 또는 달러 현금 또는 국채, 미국채, 현금 등가물 이런 것들을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형태로 발행되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표시 가격이 1달러 코인을 발행한다면 그 코인의 발행은 반드시 1달러로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이 USDT라는 코인인데 테더라고 하는 회사가 민간 회사가 발행을 한 겁니다. 이 회사는 그냥 민간 회사예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6번째인가 7번째로 많은 미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독일 정부보다도 많은 규모의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아마 이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발표되는 바에 따르면 한 5% 정도의 담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행한 USDT 스테이블 코인보다 초과된 미국채 담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로 한 2년물 이하의 단기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게 한 전체 담보물의 89%를 차지한다고 하고 네. 나머지 11%는 이제 다른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귀금속도 있고 네. 금도 있고 비트코인도 일부 가지고 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군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1대1의 교환 비율을 보증해주는 그런 하나의 코인적 성격을 가진 담보 물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까? 정확히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담보 물건을 놓고 이제 달러의 증서 하나를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진짜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테더사 홈페이지에 가면 또 달러를 출금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네. 물론 개인이 그냥 뭐 몇 달러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덩어리로 테더를 나는 이제 발행받고 싶다. 그러면은 미국채를 그만큼 아니면은 미국 달러 현금을 네. 넣어야 됩니다. 오. 반대로 테더를 다시 상환을 하면 이제 달러를 그만큼 인출해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층 화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비트코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네. 레이어드 머니 계층 화폐라는 책이 있어요. USC 대학교의 닉 바티아 교수가 쓴 책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이 화폐 피라미드의 개념이 설명이 됩니다. 예. 달러라고 하는 화폐의 피라미드 구조. 그러니까 가장 정점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부가 담보하는 신용이라는 게 가장 정점에 있는 거고 중간에는 중앙은행이 있고 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돈을 추가로 이제 내려보내고 시중은행들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즘은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페이 서비스라든지 또 MMF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달러가 유통이 되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유통되는 형식의 화폐 구조를 이제 화폐 피라미드 계층 화폐라고 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그 밑에 하나 더 계층이 생긴 겁니다. 달러가 미국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담보로 기반으로 타고 내려와서 은행까지 내려온 현금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백은정 대표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결국 뭐 페이펠 US 달러라든지 뭐 US 테더라든지 USC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달러 1달러와 1대1로 교환해 주는 소위 말해서 보증된 화폐들이 이제 많이 발행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죠? 예. 그러니까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이 CBDC를 깊게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들과 시중과 이 뭐 완전히 국가 경쟁 체제는 아니지만 중앙은행 간의 어떤 경쟁이 또 나타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법제화가 되려고 하냐면 네, 원래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다 암호화폐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는 다 SEC가 지금까지 관할을 했죠. 네. 이거는 미등록 증권이다. 그러므로 미등록 증권을 거래한 혐의로 너는 기소, 너는 뭐 괜찮아 무죄 이런 식으로 SEC가 판단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미국 상하원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만 딱 빼서 통화감독청으로 넘긴다 돼 있어요. 네. OCC라고 합니다. 네. 통화감독청이 관할을 한다. SEC는 이제 빼라, 빠져라. 그러면 이제 통화감독청은 진짜로 이제 미국의 달러화의 유통과 발행과 뭐 관리 감독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곳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뭐 발행 기준이라던가 뭐 기준 관련된 법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곳들은 일단 은행과 저는 그 적격 투자 기관 위치를 가진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아무 기업이나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나왔을 때 그 요건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네. 충분한 자본금 요건을 가지고 이미 충분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곳이 될 겁니다. 현금 잉여 이력이 굉장히 크고 포인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미 그 스타벅스 카드 안에 묶여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상 돈입니다, 그게 다. 이거를 그대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냥 뭐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금도 엄청나기 때문에 바로 미국채 사서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그거를 갖다가 포인트로 전환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타벅스 고객들은 스테이블 코인 포인트를 가지고 전 세계 어느 스타벅스 매장을 가든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게 활용이 안 되죠, 사실상. 국가별로 다 포인트가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이러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스타벅스 입장에서 뭐가 좋냐? 화폐 주조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제 신효리지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냥 포인트만 가지고 묶여 있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여기에서 점차 쌓이는 주조 차익을 가지고 이제 진짜 그 대차 대조표에다 현금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죠.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아마 보고 은행들과 기업들이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각축전을 저는 벌일 것 같고요. 경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우리 거 써라, 제발 우리 거 써줘. 우리 거 쓰면 이런 혜택 줄게. 이런 식으로 결국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진짜 소비 수단으로 쓰이는 날이 오면 당연히 연준은
CBDC 발행을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야, 저거 굉장히 먹음직스러운데 먹음직스럽다기보다는 일단 우리의 말하자면 밥그릇이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준 입장에서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CBDC를 발행하는 거는 우리에 관할 영역이 아니고 의회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겠다. 의회에서 만약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거고 우리는 그 전까지는 뭐 의견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이미 연구 용역은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건 진행되고 있었을 거고요. 분명히 이제 미국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드 총재가 10월 달에 디지털 유로 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CBDC 연구 운영을 끝마쳤고 이제 개발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유럽은 유로화가 실제로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커런시로 유통될 거다라고 천명을 해놓은 상태예요. 중국은 이미 시범 사업이 끝났고 그렇죠. 올림픽에서도 한번 썼었고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걸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한 중앙은행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몇몇 국가들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의 경쟁도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만약에 이 포인트나 뭐 스타벅스에서 발행했는 건데 이 스타벅스 발행한 포인트를 삼성전자 물건을 살 때도 호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세계의 기축통화의 그 위상이라 그럴까요? 달러의 위상은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이 위안화를 담보로 해서 뭐 펜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 굳이 CBDC 중국 인민은행이 CBDC를 발행할 필요 없이 BYD나 CATL이나 뭐 14억 인구가 그걸 다 쓰고 있는 마당에 이만한 규모의 전자화폐를 쓰는 경제 규모가 있을까? 그렇다 그러면 뭐 BYD가 발행한 것을 CATL에서 쓸 수 있고 화웨이 거도 쓸 수 있고 샤오미에도 쓸 수가 있고 삼성전자 거도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달러의 패권이 완전히 22세기쯤 되면은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냐. 그 문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것도 저는 10분 공감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예, 중국이 CBDC를 발행하든 아니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든 결국 검열이 분명히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중국의 정치 시스템상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들 그리고 중국인들이 쓰고 있는 위챗이라던가 알리페이 같은 대표적인 페이 서비스들도 그렇죠. 다 정부에 그 공식적으로 이 민간 고객들의 정보를 다 넘긴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한번 맛보면 검열을 싫어합니다. 빼앗기는 거 싫어하죠. 네. 그러므로 CBDC가 나오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든 이 장부상에서 완벽하게 모니터가 가능한 정부가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검열 코인들은 사용을 꺼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도 저 디지털 위안화라고 하는 CBDC가 시범 사업이 운영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므로 미국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진짜 미국이 그 정도까지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암호화폐의 가치를 달러로 교환해 가는 그런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금고에 돈을 맡겨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암호화폐를 매도매수한 다음에 그만한 액수를 또 다른 금고에 가서 보증서를 제시함으로 해서 가져오는 그 역할에 그냥 제한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중국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사용처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그보다 더 심한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할까요? 금융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이 일단 그렇겠네요. 대표적이고 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는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국민들은 사실 자국 화폐를 더 이상 신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달러를 갖고 싶지만 달러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에 있죠. 환전소에 가도 달러 없다 그러고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사실 통제를 하고 1인당 가질 수 있는 달러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뭐 14억 인구가 전부 다 내가 원할 때 달러를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좀 탈위안화, 탈자국 화폐 하고 싶은 그런 국민들은 계속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그냥 인터넷상에서 막 유통이 되고 범람을 하면은 이제 이것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수가 없죠, 사실상.
우리가 인터넷을 중국이 검열을 다 하지만 중국에서 유튜브도 막고 뭐 페이스북도 막고 인스타그램도 막지만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발매하면은 중국에서 다 보고 그거에 대한 막 리뷰가 올라오고 막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 유튜브에 뭐 영상 올라오면 거기 중국인들이 댓글을 달지를 않나. VPN으로 다 오해서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달러의 유통을 인터넷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더 달러의 이 전 세계적인 확산과 유통을 더 촉진하는 그런 채널이자 창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 막고 싶어도 막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2,100만 개 채굴할 수 있도록 문을 연 다음에 이제 4년마다 반감기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반감기가 한 서너 번 더 남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반감기가 왔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반감기가 지속되면 결국 채굴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고 최근에 참 뭐 저 혼자의 상상입니다만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 산불이 많이 나면서 아마 암호화폐가 많이 소실됐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또 뭐 영국의 재미있는 가십거리로 해외 토픽감으로 나옵니다만 쓰레기장에 모르고 그냥 수조 몇 조 원치 규모의 암호화폐를 버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 전자지갑도 심지어 뚫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저장하는 방법 어떻게 월렛을 잘 가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신 게 최근에 잭도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잭도 씨가 어떤 인터뷰에 나와서 비트코인이 그냥 단지 이렇게 투자 수단으로만 머물면 실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계신 비트코인 투자자분들도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냐, 네. 비트코인 실패했다고 지금 잭도 씨가 얘기한 거냐 이러면서 저한테도 막 많이 여쭤보시고 했습니다. 네. 그 얘기랑 사실 결부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투자 수단으로, 그러니까 나 이거 거래소에서 사서 까먹고 그냥 있는 그런 수단으로 남아버리면 사실 기술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일상생활에 실제 결제에 쓰여야 됩니다. 네. 매일매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언가가 되어야 되고 잭도 씨는 이제 이거를 조금 어둡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현재 기관들이 많이 진입을 해서 다 네. 상품으로 이거를 묶어서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ETF로 투자하든지 ETF로 많이 우리 하죠. 펀드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MSTI 같은 주식에 투자하든지 간접 투자를 자꾸 종용을 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비트코인의 사용을 그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속 그 메시지를 낼 수 있을 때마다 내는 게 반드시 현물 투자를 해봐라. ETF 투자로 시작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만 머물지 말고 거래소에 사서 놔두는 거에서 머물지 말고 네. 개인 지갑까지 옮겨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사용해보는 것까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갑에 비트코인 지갑을 앱들을 보시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어디 다른 데로 보낸다 이런 게 샌드나 뭐 출금 이런 게 아니라 페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쓰라는 거죠. 어딘가로 보내는 거 결국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잭도 씨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 민간 화폐지 않습니까? 결국 네. 중앙 정부가 발행한 피아트 커런시가 아닙니다. 피아트는 라틴어로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이거 돈이라고 하라라고 하니까 돈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민간 화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런 주체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이걸 화폐로 만드느냐? 결국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돈으로 인정하면은 그게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계를 거칩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이걸 돈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 오냐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정받을 때예요. 그래서 처음은 일단 비트코인은 현재는 가치 저장 수단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전 세계 95%는 이게 가치 저장 수단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일단 인식이 충분히 늘어나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 그 모수가 모였을 때 비트코인이 일단 1단계를 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가는 세상이 되면 이제 이들 간의 물물 교환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2단계가 물물 교환의 대상이 된다. 거래의 매개가 된다. 이제 단계를 거쳐서 화폐의 속성 두 가지를 갖게 된다면은 네. 아직도 비트코인은 충분히 초기 단계에 있는 거고 그 지점이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뿐이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제 인터넷이 계속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이 AI 때문에 더 발달할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모두가 다 AI 비서를 갖게 될 겁니다. 그 잭도 씨도 그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AI 에이전트라는 게 비트코인의 일상생활 결제를 촉진할 수 있는 아주 큰 변혁이 될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 이제 AI 비서를 하나씩 두고 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비서한테 시키는 거죠. 나 미용실 예약해줘. 나 비행기표 사줘.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 비서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용실의 AI 비서 또는 그 비행사의 AI 비서랑 얘기를 하겠죠. 이 단계에서 반드시 금융거래가 일어날 건데 AI 비서들끼리의 금융거래의 가장 이상적인 단일 화폐 프로토콜이 뭐냐? 이 AI들은 결국 하나의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거예요. 뭐 챗GPT 따로, 제미나이 따로, 뭐 딥시크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인터넷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듯이. 그러므로 이 위에서 자기들끼리 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 프로토콜은 비트코인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얘기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예. 일단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일상생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AI 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프로토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중요한 프로토콜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 양자 컴퓨팅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어느 정도 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죠.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일단 확실하게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여러 전문가들에게 들어본 바에 따르면 뭐 일단은 양자 컴퓨팅 기술이 아직 너무 초기 단계라서 예. 현실화될 때까지는 뭐 몇십 년 이상이 걸린다. 뭐 젠슨 왕은 20-30년이 걸린다고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CEO는 뭐 5년이면 된다라고 했다. 네. 굉장히 이견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양자 컴퓨팅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일단 비트코인까지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관공서 홈페이지부터 모두 털리게 될 겁니다. 정부24, 뭐 국세청, 대법원 등기소 이런 사이트들이 다 암호화 프로토콜로 지금 그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막아져 있거든요. 네. 이것부터 털립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SHA-256이나 LPT 커브 같은 암호화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의 암호 기술이라서 여기부터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 굳이 왜 어려운 비트코인 지갑을 털려고 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거 먼저 털어도 충분히 많은 그렇죠.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해킹의 메커니즘이죠.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미 내부적으로 이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양자 내성 암호학이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커뮤니티도 양자 내성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삼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 관한 디지털 커런시에 관한 기술력이라 그럴까요? 또는 관심도 중국이 제일 상위에 있고 그다음에 한국, 일본으로 봐야 됩니까? 순서를 굳이 매기자면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이 가장 선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본이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법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아예 법을 명시한 게 가장 빨리 도입이 된 나라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봐도 가장 먼저 도입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꽤 도쿄에서 걸어다니다 보면 비트코인을 결제로 받는 우동집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그 자영업자들의 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가게들이 그 정도로 있다는 거는 꽤 국민적 인식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일본은 기타 소득세 50%를 비트코인을 팔 때마다 거두려고 했던 그 세법을 지금 이제 20%를 낮추는 법안도 진행 중이고 네. 이 규제에 관한 이 선진화가 중국과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을 저는 1등에 놓고 싶고 다만 일본은 이제 워낙에 현금 사회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현금이 없어진 지 꽤 됐거든요. 여기는 다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시장에 가서 뭐 콩나물 한 자루를 살 때도 다 그 위챗페이나 네. QR 코드 읽어서 거래를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이미 디지털 페이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 이 안에 이 핸드폰 안에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나라보다는 더 앞서 있다. 규제적으로 물론 한참 뒤쳐져 있지만 이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편협한 시각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너무 어둡습니다. 사실상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그냥 그림자 규제를
그러니까 중국처럼 아예 하지 마라라고 명문화를 하던지 그럼 그냥 밖에 나가서 하게 아니면 일본처럼 하게 해주던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냥 그림자 규제로 법도 절도 없으면서 그냥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더 사람 피말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을 사도 되는데 쓸 수는 없다. 네. 뭐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해도 되는데 금융상품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법인은 직접 투자할 수 없다. 개인은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좀 뒤쳐져 있지 않나. 이거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일본이 이 규제라는 측면에서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결국은 이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앞에서도 지금이 비트코인의 진바닥이냐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 백은종 대표께서 쭉 보시기에 저라면 더 갑니다. 저라면 더 가는데 우리 백은종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시기가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은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투자의 적기가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8만 불 아직도 밑에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1억 1천만 원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갓 넘은 상태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적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지난 15년 동안 한번 봤을 때 네. 항상 이 새로운 신고점을 형성하면서 사이클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분명히 네. 작년에 반감기를 한번 지났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또 이 대내외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은 예전 사이클들과 똑같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는 뭐 비트코인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갑자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질 않나, 테슬라 결제에 도입하겠다고 하질 않나, NFT, 메타버스 이런 테마들이 등장을 해서 암호화폐 경제가 막 디지털의 새로운 경제로 추앙받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졌었고, 지금은 그런 건 다 사라졌지만 이제 기관이 도입하기 시작하고 국가적으로 비트코인 축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대통령이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상황은 계속해서 점점 단단해지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단단해지고 있는데 가격은 아직까지 충분히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전고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8천만 원 정도? 근데 이게 1억 1천만 원이라면 조금 오른 수준이지 않습니까? 뭐 20% 이 정도 오른 건데 이 정도에서 과연 끝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좀 더 낙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 뭐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이면 15만 불, 20만 불 간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이성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한 8만 불 언저리에 사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죠.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아직까지 뭐 그렇게 실험적으로 해본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격의 변동폭을 놓고 보면 결국은 장기 투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저는 무조건 사기만 해도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잘 맞지 않아요. 어느 지점에서 사고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되는지가 일단 너무 어렵고 판단하기가. 네. 그거를 한두 번 맞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는 더 어렵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는 그냥 꾸준하게 어떤 우량 자산이라는 걸 하나 잘 발견을 해서 그 우량 자산이 과연 내가 20년, 30년 뒤에도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자산인가 결정이 선다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내가 그거를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뭐든지 위대한 기술은 한 번에 가격이 막 오르고 선형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하키 스틱을 그리거든요.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판단하건데 인류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0에서 8만 불까지 왔던 이 정도 성장은 앞으로 다가올 성장에는 묻힐 거다. 우리 아마존 주가를 봐도 그렇고요. 애플 주가, 뭐 알파벳, 넷플릭스 주가 다 한번 전체 시기별로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오른 주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요.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오릅니다. 네. 비트코인도 그렇게 오른다면 지금은 15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나이로 봤을 때도 16살 정도, 15살, 16살은 사춘기? 이제 뭐 생각이 많은 나이.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많은 공부와 이제 경험을 축적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은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고 그 하키 스틱의
끝부분 진짜 성장이 나오기 전까지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때가 바로 모아나가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면 다들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백운정 대표님 모시고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 향후 가격의 변화 가능성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역시 이 나스닥에 관련된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AI 산업이 발전이 되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술이 중요한 자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을 둔 암호화폐 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백운종 스매시파이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